장례식장 안은 화환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윤태호는 적막한 분위기에 가슴 한편이 묵직해져 들어갔어요. 문상객들이 조용히 눈 인사를 건네자 태호도 작은 목례를 했습니다. 그는 회사 대표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리를 다하기 위해 곧바로 이곳을 찾았어요. 평소 존경하던 대표의 가족사라면 자신도 당연히 함께 슬퍼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빈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태호는 엄숙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조문객들의 속삭임, 각기 다른 표정으로 흐느끼는 사람들, 화장된 냄새가 어우러져 더없이 쓸쓸했습니다. 그는 헌화를 하기 전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몸을 낮춰 예를 갖췄어요. 그리고 곧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정 속 얼굴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태호의 시선이 영정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맺히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태호는 몸이 굳어버린 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하게 처신하는 편이었는데 이번만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싶었어요. 결국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할 틈도 없이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자 태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얼굴이라고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어요. 머릿속에 25년 전 보육원 앞에서 겪었던 일이 시시각각 떠오르고 있었죠.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호는 그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집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몇 번이나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분명 회사 쪽이나 지인들이 안부를 묻는 연락일 텐데 그는 아무도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회사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와 얼굴을 마주하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마저 두려웠어요. 머릿속에서 영정 사진의 얼굴이 떠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동료 몇 명이 태호를 향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태호는 대답을 피해가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나 추가적인 관심이 이어질까봐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서류를 펼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육원 시절과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영정 속 얼굴이 교차하며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득 대표의 장례식장에서 본 황급한 표정들이 생각났고 그때 본인도 상당히 당황스러워 보였죠. 태호는 애써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내 몇 장 넘기지도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대표가 사무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 눈길이 태호를 향하자 잠시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는 인사를 건네기보다는 곧장 태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대표가 작게 물었어요.
태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고 대표 역시 큰 소리로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는 잠시 태호의 안색을 살피더니 자리를 비켰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눈치를 보며 각자 일을 하는 척했어요. 왠지 태호가 평소와 달리 몹시 예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점심시간이 되자 미리 잡힌 약속이 있다며 외부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회사 사람들은 평소 친근한 대표와 태호가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는 듯해 의아해했습니다. 퇴근 무렵이 되자 태호는 짐을 챙겨 서둘러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서인지 꽤 이른 시각이었지만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문득 장례식장 밖에서 숨이 턱 막혔던 그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때 저렇게까지 당황했던 걸까? 태호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태호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눈밑이 다크서클로 검게 내려앉았지만 업무가 밀리는 건 싫었죠. 그는 출근하자마자 회의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어요. 그러다 불쑥 대표가 그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간 어제의 어색함이 다시 떠오르면서 태호는 역게 입술을 깨물었죠. 대표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자 커다란 창가 뒤로 도시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대표는 의자에서 일어나 태호를 맞이했어요. 앉으시죠, 편하게. 그는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묵묵히 자리에 앉았어요. 장례식 날 갑자기 뛰쳐나가신 것에 대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태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표는 다시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고 놀라신 겁니까? 그 질문에 태호는 들킬 듯한 기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털어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분이 제게 아주 낯설지 않은 분입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대표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가족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태호는 말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설명하자니 믿기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자신의 과거도 정확히 다 알지 못했거든요. 대표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듯하자 태호는 결국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어요. 대표는 알겠다며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장례식이 마무리되면 유품을 정리할 테니 그때 함께 봐달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태호는 사무실을 나서며 괜히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잘못하면 대표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영정사진이 주는 충격은 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른 직원들과 분주하게 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머릿속 한구석에는 보육원, 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져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태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창가 쪽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옅은 조명 아래에서 태호는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였어요. 보육원 시절 사진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문득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었을 태호가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창고 같은 곳이 보였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아이들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때 찍은 사진인 듯 했죠. 그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애써 떠올리려 해도 어렴풋한 그림자만 남았어요. 아직도 왜 날 거기 두고 떠났을까라는 미련 어린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태호가 한번 봐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태호는 다시 한번 망설였지만 더 피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곧장 빈소를 임시로 유지 중이라는 장례식장 별실로 향했어요. 조금 이른 시각이라 분위기는 이미 한층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이 안에 아버지 장인어른이지만 평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물건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 앞에 섰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들과 후원 영수증,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표는 종이를 펼치며 보육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차장님께서 계셨던 곳과 같은 곳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호는 숨을 잠시 멈춘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 봉투에 적힌 날짜는 매우 오래전이었습니다. 대표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익명으로 기부를 해오셨더군요라고 낮게 말했어요. 태호는 가슴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육원에 꾸준히 후원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더 놀라운 게 있다며 상자 안쪽을 뒤져 사진과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어요. 그 중에는 태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보육원 앞마당에서 찍힌 듯한 사진들, 밥을 먹고 있는 순간을 찍은 사진,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훔쳐본 듯한 장면까지 있었죠. 대표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찾고 있다던 메모를 여러 차례 적어두셨더군요. 혹시 차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손에 들린 사진을 보며 숨이 막히는 듯 느꼈어요. 도대체 왜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이런 흔적들을 남겨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표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대표와 태호의 출생 관련 정보가 담겨 있었죠. 대표는 이 기록에 따르면 저희 어머니가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 태호는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결국 우리는 씨다른 형제였군요. 대표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태호도 얼어붙은 얼굴로 그 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형제지만 각각 다른 아버지를 두고 자랐다는 이야기였죠. 태호에게는 어릴 적 새아버지가 집에 들어왔고 곧장 자신을 보육원에 맡겨버렸다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상자를 뒤지며 더 많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결혼과 이혼, 재혼 상황 등이 뒤엉켜 있었고 태호가 보육원에 보내진 뒤에도 남자의 후원이 계속되었다는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표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어린 아이인 태호, 그리고 그 뒤편에 흐릿하게 보이는 차와 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태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진을 통해 어렴풋이 옛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대표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형, 그러니까 제가 차장님을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죠? 아직 잘 믿기진 않지만 우린 형제가 맞네요. 태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진만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야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이 풀려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이라고 제가 부른 분은 저한테는 친부이자 형에게는 새아버지인 셈이죠. 모순투성이이긴 한데 어머니가 왜 형을 보육원에 두고 떠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나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날 버리고 떠났는지. 아무도 없는 별실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기우는지 붉은 빛이 서서히 번졌어요. 대표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사진이 모셔진 쪽으로 태호를 안내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들여주실 수 있나요? 태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태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섣부른 분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익명 후원, 잃어버린 사진들, 찾아다니던 기록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뒤섞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호는 무릎을 살짝 굽혀 조용히 절을 했어요. 그 순간 지나간 시간이 스쳐 지나가듯 마음에 거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왜 날 그때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태호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표는 그런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아버지라 부르던 인물이 사실 태호에게는 상처 그 자체일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대표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유품을 조금 더 정리하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더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만나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죠. 태호는 애매한 감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대표는 태호를 보자마자 작게 목례를 건네고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전 사실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형과 함께 지낼 수 있을지가 고민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문을 열지 않았어요. 태호는 동생이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아가 보고 싶어 태호가 어렵게 내뱉었어요. 그러자 대표는 눈가가 붉어지는 듯 했지만 애써 웃음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 태호는 회사에 출근했을 때 대표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대표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태호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형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이사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태호는 깜짝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가 서류를 내밀며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은 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회사 업무를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해주셨지만 형의 경험과 진정성이라면 이사로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호는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서리를 바라봤어요. 대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제안을 강조하자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기로 했습니다. 이 일이 혹시 지나친 배려는 아닐까 싶었지만 대표는 전혀 거리낌 없는 표정이었어요. 둘은 그렇게 새로운 목표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복지나 후원 업무를 좀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오갔어요. 태호는 문득 보육원 아이들이 떠올랐고 자신처럼 힘든 시절을 겪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대표 역시 즉각 동의하며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 형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어느새 태호를 진정한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어느 주말 태호와 대표는 둘이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챙겨둔 상태였어요. 원장은 예전에 익명 기부를 해오신 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분과 관련되어 오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자신의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사실 태호를 찾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원장은 놀라면서도 예전에 연락을 받았던 일들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보육원 뒷마당에선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과거 자신이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지금 여기서는 다른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대표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스스럼 없이 대화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낯설어 하다가도 곧 천진한 웃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외쳤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마음 한구석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이제는 주저앉아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쪽이 더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표 역시 태호를 향해 시선을 보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죠. 아이들과 한참을 놀아준 뒤 그들은 보육원 원장과 함께 여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육원 지원 확대, 시설 보수,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 후 사회에 나갈 때 도움이 될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원장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특별히 두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아이들도 많은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태호와 대표는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회사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일이라면 자신들도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보육원을 나설 때가 되자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라는 아이들의 외침이 뒤를 따랐고 태호와 대표는 함께 울컥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보육원 앞에서 둘은 잠시 서서 이제는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히 교차해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왜 그때 날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 답을 정확히 알 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나마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졌어요. 시간이 지나 회사 안에서는 태호가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갑작스럽다며 의아해했지만 곧 태호의 성실함과 실무 능력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던 터라 빠르게 수긍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대표는 공식 발표 자리에서 윤 이사님은 저와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분이라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깊은 속사정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와 대표가 동료로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끈끈한 유대가 있음을 알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호와 대표는 단둘이 식당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는 솔직히 아직도 형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긴 해요. 그래도 계속 부를 겁니다 하고 웃었어요. 태호는 술잔을 들며 뭉클하지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없이 혼자였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동생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둘은 오래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짧은 시간 만에 겪은 커다란 변화를 서서히 소화해 갔습니다. 그 후로 태호는 보육원에 꾸준히 방문하며 아이들과 교류했습니다. 대표도 업무가 없는 날이면 동행했어요. 아이들은 그들을 친근한 큰 형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고 태호는 그 밝은 얼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게 많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채워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어도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경험과 관계로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태호와 대표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가족이나 지인도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연을 알아내진 못했어요. 둘은 허탈했지만 어쩌면 그마저도 어머니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갈 날이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대표가 태호에게 작게 웃으며 말했죠. 태호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상처를 완벽히 치유하진 못했지만 형제라는 새로운 다리를 놓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도망치듯 달아났던 태호는 이젠 똑바로 그 영정 사진을 다시 마주봐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쓸쓸함이 피어오르지만 더 이상 악몽처럼 그를 끌어내리진 않아요.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도 후회라는 감정도 죽은 뒤에도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에 태호는 문득 영정사진 속 남자의 진심이 조금은 느껴지는 듯해 한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육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모금 행사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어요. 그 중심에는 대표와 함께 윤 이사라는 새 명찰을 단 태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아졌고 점점 단단해지는 조직 문화에 직원들도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 덕분에 비즈니스 실적도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호는 오후 늦게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을 보며 문득 보육원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슬쩍 달력을 보니 주말에 다시 보육원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이 잡혀 있더군요. 그는 자기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동생에게도 알려줘야겠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동생이라는 호칭을 입 밖으로 낼 때마다 여전히 낯설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지난 과거의 결핍을 채우는 느낌이었죠. 장례식장에 처음 들어섰던 그날의 절망적인 감각을 상상하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생각을 정리한 후 태호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건물 밖에 서 있던 대표는 이미 태호를 기다리며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주차장으로 함께 향했어요. 대표가 차 문을 열면서 형, 다음 주에 있을 회의 안건도 꼭 같이 준비해요. 보육원 쪽에 새로 지원해줄 프로그램이 많거든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물론이지. 열심히 해야지라고 대답했어요. 둘은 같은 차에 올라타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뚝뚝해 보일지 몰라도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형제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결심을 하나 했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돌봐야 할 아이들을 따로 멘토링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대표와 상의하면 회사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지원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는 일종의 설렘을 안고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망쳤던 그날의 절망감은 이제 점차 옅어지고 앞으로의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대표가 이른 아침부터 태호를 찾아와서는 밝은 웃음으로 이사님, 아침 회의 준비됐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태호는 그럼요. 다 끝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도 중간중간 보육원 지원 내용과 직원 복지 계획을 맞춰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도 이제는 태호를 새로운 리더로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업무상 의논을 나누며 윤 이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회사가 활기를 띠고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걸 보며 태호는 짜릿한 보람을 느꼈어요. 퇴근 무렵 태호와 대표는 회사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언뜻 보기엔 피곤해 보이지만 둘의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대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적어도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더 나누다가 가볍게 웃으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둘은 늘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고 그 이야기는 다른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어요. 장례식장 영정 사진을 보고 그토록 충격받았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내고 있구나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죠. 어쩌면 삶이라는 것은 가장 아픈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호에게는 아직 하나의 질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왜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어린 태호를 보육원에 두고 떠났는가?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태호는 이제 그 질문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치유하는 길이 결국 이런 식으로라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가 조금씩 배우고 깨달은 건 모든 상처가 완벽히 아물진 않아도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로 덮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라면 더없이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장례식장 영정 사진을 보고 도망쳤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 태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새삼 놀라울 뿐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예측하지 못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회사 대표로 지내던 동생이 결국 서로 다른 실타래로 얽혀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게 됐으니 말이에요. 아마도 태호는 계속해서 이 운명의 뒤엉킴을 조금씩 풀어나갈 것이고 그 여정의 대표라는 형제가 든든하게 함께할 것입니다. 결국 한때는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태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스스로도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원망만 했지만 지금은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회사 직원들에게도, 그리고 대표라는 동생에게도 태호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과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버려졌다는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삐리리가 차를 이따구로 대놨어? 개념에 밥 말아 먹었나? 아가씨, 정신 나갔어? 오늘 심심했는데 잘 됐네.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토요일 오후에 한적해야 할 상가 주차장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어요. 검정색 승합차 몇 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고 호탕한 웃음소리에 거친 욕설이 섞여 들렸습니다. 이 건달 무리 옆에서 손녀 지혜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차를 정해진 구역에 댄 것 같은데 상대가 덩치 큰 남자들이라 괜히 주눅이 들어 보였죠. 곧장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차를 둘러싼 건달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기세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본 할머니 김정옥은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손녀가 위험해 보이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예전에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죠. 이제는 평범한 노인처럼 지내지만 자신보다 어린 가족이 위협을 당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미 몸이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지혜 차 쪽으로 한 발, 두 발 다가서면서 건달 무리를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특수부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정옥은 먼저 주변을 파악하고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건달 무리는 대략 7명 정도로 보였죠. 승합차 2대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며 그중 가장 앞장서서 소리 지르는 사내가 우두머리 역할을 맡아 보였어요. 근처 상가 주인들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봐 가게 안에서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삐리리가 차를 이따구로 대놨어? 개념에 밥 말아 먹었나? 아가씨, 여기 주차해 두면 우리 차 못 빼잖아. 아가씨, 정신 나갔어? 오늘 심심했는데 잘 됐네.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우두머리 사내가 굵은 목소리로 투덜댔어요. 곁에 있는 다른 사내들이 비웃음 섞인 눈빛으로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지혜는 애초에 불법 주차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워낙 위협적이라 해명조차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포 때문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정옥이 지혜 곁으로 다가갔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니?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 눈빛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할머니를 엮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와버린 걸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차를 댔는데 자꾸 시비를 걸고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죠.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의 차량이 건달들의 동선에 크게 방해가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달들이 주차장을 독차지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 우두머리 사내가 새침한 표정으로 정옥을 훑어봤습니다. 누구 집안 어른이 나오셨네? 이 문제 할매랑 해결해야 하나? 주변 건달들이 희죽거리며 웃었죠. 서너 명이 슬쩍 정옥에게 다가서려 했습니다. 정옥은 일부러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위축돼서가 아니라 상대를 유인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예전에 배운 대로라면 먼저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빈틈을 주는 듯 보이되 작은 공간 안에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지혜가 다칠 위험이 있다고 여겼어요. 할머니, 제가 경찰을 부를게요. 지혜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옥은 천천히 머리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원래 이런 부류는 경찰 부른다고 쫄지 않아. 아가씨, 할머니랑 수다 떨 시간 있어? 우리도 바빠. 우두머리 사내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들이 이곳 주차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듯 동료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거칠고 무례한 태도에 지혜는 몸이 저절로 굳었어요. 정옥은 살짝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지혜가 여기에 차를 댈 권리가 있지 않니? 여기 상가 이용객들이 쓰라고 만든 주차장이잖아. 눈빛이 차가워 보였지만 말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건달들은 그런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죠. 할매, 권리 운운해봤자 소용없어. 빨리 차 빼라니까. 마음에 안 드네. 우두머리 사내의 거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옆에 서 있던 다른 건달 하나가 지혜 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하고 지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당함보다는 떨림이 가득했죠. 정옥이 지혜 앞을 지켰습니다. 손대지 마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묘하게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우두머리 사내가 정옥을 재밌다는 듯 다시 훑어봤습니다. 할매, 눈빛이 심상찮은데 뭐 좀 배우셨나? 주변 사람들이 다시 낄낄댔어요. 정옥은 대답 대신 사내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옛날 특수부대 시절 정옥은 전투 기술과 상황 대처를 모조리 익혔어요. 몇십 년이나 지났지만 몸은 기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건 쓸데없는 시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태도였죠. 하지만 가족이 위협받을 때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 인내심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할매, 말이 없네. 뭐 할 말 없으면 그냥 차 빼면 돼. 우두머리 사내가 코웃음을 쳤죠. 정옥은 일부러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주차장 안은 점점 전운이 감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상가 이용객이 조용히 지나가려다 건달 무리와 부딪힐 뻔했어요.
어이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황급히 사과했고 건달들은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다가 웃어넘겼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지혜는 부당함을 더 크게 느꼈어요. 자신에게만 위협적으로 구는 모습이 분통 터졌습니다. 정옥은 최대한 지혜를 안전하게 뒤로 물리려 했어요. 차를 조금 옮겨주면 되는 거라면 내가 직접 하마. 대신 내네들 손녀 차에 함부로 손대지 마.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우두머리 사내는 시선을 살짝 치켜 올린 뒤 지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옮긴다니 늦었어. 그냥 시원하게 보상이나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두머리 사내가 농담인 듯 협박인 듯 말했어요. 주변 건달들도 그래. 한턱 내라며 거들었죠.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그만해. 정옥이 발을 한번 굴렸어요.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 발소리가 울리자 건달 중 하나가 뭐야? 하며 쳐다봤습니다. 정옥은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눈빛은 싸늘해지고 있었어요. 감정이 치밀어 오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손녀를 보호하는 거라 생각했죠. 지혜는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건달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몸을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냥 돈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자. 지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그런 방식으로 끝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 몇 푼 주고 문제 해결될 거면 내네들이 이렇게 덤비겠어? 정옥이 조금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건달들을 보았어요. 장난처럼 굴던 건달들도 슬슬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매가 생각보다 똑똑하네. 그럼 어쩌려고? 우두머리 사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정옥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언제든 멱살이라도 잡을 태세처럼 보였죠. 정옥은 그 순간 그대로 있을까 하다가 손목을 살짝 틀어 사내의 팔을 잡아채는 동작을 상상했습니다. 굳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지만 일단 한 명이라도 제압하면 흐름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주변 상가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몰래 지켜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말했지. 우리 지혜차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정옥이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우두머리 사내는 장난스럽던 눈빛에서 점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봐줄 필요 없겠네 하고 낮게 의졸였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내는 팔을 뻗어 정옥의 어깨를 밀치려 했어요. 바로 그때 정옥이 단숨에 몸을 틀어 사내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능숙한 동작으로 비틀어 버리자 사내는 예상치 못한 고통에 괴성을 질렀죠. 으악, 이거나.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다른 건달들도 얼떨떨해하며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정옥은 연속 동작으로 사내를 바닥에 제압할 수 있었지만 일단은 손목만 비튼 상태로 일깨워 주려 했어요. 건달 사내가 급히 몸을 빼려고 용을 썼지만 정옥은 절묘한 각도로 고정해 버렸습니다. 다칠 테니 가만히 있어. 짧은 경고가 떨어지자 사내는 눈을 부릅뜨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금방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건달들이 야, 이 할매 이상해. 뭐야 이거? 하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몇몇이 달려들 기세였지만 더 가까이 다가갔다간 자기들도 똑같이 당할까 겁이 나는지
머뭇거렸습니다.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평소에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할머니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이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고통에 못 이겨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가 되었어요. 정옥은 살짝 힘을 덜어주면서도 여전히 사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조절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이야 정말 치열한 훈련을 거쳤었죠. 다시는 안 쓸 줄 알았던 기술들이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쓰이게 된 거예요. 정옥이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냐고 낮게 말했어요. 사내는 악에 받친 얼굴로 이 할매 미쳤나? 하며 몸부림쳤어요. 그러자 주변 건달들이 결집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야, 같이 달려들어. 하고 어수선하게 소리치자 두세 명이 동시에 정옥에게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정옥은 사내의 손목을 놓아주며 반대로 몸을 틀었어요. 그리고 달려드는 한 사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사람의 손을 틀어버렸습니다. 무너진 건달들은 으아, 어이쿠 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지혜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하고 외쳤지만 이미 정옥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죠. 그녀는 상대를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제압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거칠게 폭력을 휘두르는 대신 상대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작이 이어졌어요. 주변을 빙 둘러서 지켜보던 상가 주인들은 속으로 환호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시비를 잘 거는 이 건달들이 골치였는데 이렇게 당하는 건 처음 본다는 듯 보였죠. 정옥은 정신없이 몸부림치는 건달 한 명을 땅에 고정해두고 우두머리 사내를 노려봤어요. 우두머리 사내는 부하들이 당하는 걸 보다가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비틀린 통증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할매가 어디서 배운 거야? 그가 이를 꽉 물고 물었어요. 정옥은 굳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건드리지 마라. 짧은 말이었지만 분위기를 압도했어요. 우두머리 사내는 이번만큼은 쉽지 않겠다고 느낀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료들은 이미 쓰러졌거나 일어나긴 해도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야, 나와. 하고 사내가 잔당들에게 호령했지만 더 이상 정옥에게 달려들여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 좋다. 일단 우리도 기분 나쁘니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사내가 괜히 큰 소리를 치면서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건널목 쪽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가 주인이 눈치껏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건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우두머리 사내가 빨리 가자 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슬쩍 빠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거다. 정옥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어요. 우두머리 사내는 억울한 듯 코를 훌쩍이며 승합차로 향했어요. 쓰러진 몇 명도 간신히 몸을 일으켜 차에 올라탔죠. 엔진이 걸리자 승합차들은 급하게 주차장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옥이 재빨리 손녀를 부축해줬습니다. 여긴 사람이 많으니 차도 옮기고 몸 좀 추스르자. 정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지혜는 방금 본 장면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상가 주인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어요. 저 건달들 맨날 근처에서 껄렁대면서 피해를 주더니 이렇게 당하는 건 또 처음 보네. 가게 사장이 감탄스러워하며 박수를 칠 정도였어요. 다들 지혜와 정옥을 향해 수군대며 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곧 경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무슨 시비가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하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앞다투어 나서서 건달들이 떠났다고 알려줬어요. 이분들이 그 건달들을 쫓아냈어요. 정말 대단했죠. 경찰은 사태를 파악하더니 일단 차량 파손이나 폭행 피해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지혜의 차는 사이드 미러가 살짝 긁힌 정도였고 지혜와 정옥은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저 할머니께서 아주 멋지게 제압해 주셔서요. 지혜가 옅은 미소로 덧붙였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상황이 또 벌어지면 바로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경찰이 돌아가는 동안 상가 주인들과 짧게 얘기를 나눴어요. 건달들이 이전부터 이 근처에 자주 나타났고 장사를 방해하거나 돈을 뜯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끼리 힘합쳐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정옥이 담담히 말했어요. 그냥 한 번의 제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가 주인들은 정옥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혹시나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부탁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옥은 뭔가 난감하다는 듯이 웃었지만 끝까지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는 동네 영웅이 된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평소에 잔소리만 들으며 살았지만 이렇게 든든한 분이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했죠. 할머니, 나 마트에서 음료수 좀 사올게요 하고 뛰어갔어요. 주차장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정옥을 보고 근처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아까 그 동작 뭐였대요? 어쩜 그렇게 간단히 상대를 제압하시던지. 정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젊었을 때 군대에 좀 있었지요. 하고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늘 숨기고 살았던 사실을 이렇게 노출해버린 것 같아 조금은 불편했어요. 잠시 후 지혜가 차에 물건을 실으러 돌아왔어요. 할머니, 조금 쉬셔야겠어요. 저 진짜 많이 놀랐잖아요. 지혜는 여전히 긴장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해도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든 맞설 용기가 필요하단 걸 하고 말했어요. 지혜는 그 말이 묵직하게 들렸어요. 자신이라면 분명히 그냥 돈을 주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빨리 끝내려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런 방식으로 끝내는 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죠. 알겠어요. 그래도 다치지 않게 잘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옥은 손녀의 어깨를 살짝 쓸어주었어요. 얘야, 할미가 더 늙기 전에 마음껏 기대도 괜찮아.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지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나서야 지혜는 조금씩 안도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실력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상가 주인은 여러 차례 지혜에게 연락해서 할머니 안부를 물었어요. 건달들이 또 올까봐 겁이 나는데 혹시 할머니가 다시 오실 수 있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죠. 지혜는 피식 웃으며 아마 다시 오신다면 건달들이 안 나타날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옥의 존재만으로도 왠지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혜는 주차할 때마다 혹시 또 시비 걸려도 겁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건달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인상입니다. 비록 한 번 당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할 부류가 아니었죠. 며칠 뒤 상가 근처를 다시 배회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가게 주인들은 바짝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서로서로 연락망을 만들어두고 기다렸습니다. 지혜 역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모르니까 가게 주변에서 잠깐만 있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어요. 정옥은 별다른 말 없이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달 승합차가 다시 상가 앞으로 나타났어요. 주변을 훑어보던 그들은 저쪽 골목에 서 있는 정옥을 발견했습니다. 정옥은 일부러 눈에 띄게 서 있었고 마치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건달들은 예전만큼 거침없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 저 할매, 저번에 우리 애들 만신창이로 만든 사람 맞잖아 하고 말을 꺼냈어요. 우두머리 사내 역시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는지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새침한 표정으로 다시 승합차 문을 닫고 여긴 좀 거시기하네. 다른 데로 가자 하고 부하들을 독려했어요. 결국 승합차는 아무 일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본 지혜는 속이 후련했어요. 역시 할머니가 계시면 안심이라고 해야 하나. 손에 땀을 쥐고 상황을 지켜보던 상인들도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르신이야. 뭐라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고 서로 말했어요. 정옥은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지만 다들 마음 단단히 먹고 협력하면 별일 없을 거다라며 조언했어요. 가게 주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서로 연락처를 공유했죠. 이런 대응만으로도 분위기가 한결 나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저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뭉치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어요. 이제 지혜는 차를 댈 때마다 혹시나 하는 걱정을 덜하게 됐죠. 정옥은 예전과 다름없이 차분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며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하고 말을 걸어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정옥은 적당히 웃어넘기며 지나가는 인연들에게 수고들 많으십니다라며 가볍게 인사했죠. 건달 무리는 쉽게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상가 주인들이 힘을 합쳐서 경찰과 자주 연락했고 CCTV 시스템도 보강했습니다. 그야말로 기강을 잡은 셈이었죠. 지혜는 여전히 그날 할머니의 과감한 움직임이 머릿속에 선명했어요. 주변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흔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가게 사장 한 명이 상가 단체 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혹시 할머니 연락처 아시는 분? 정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지혜는 이 메시지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뒤이어 저도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라는 메시지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정옥은 워낙 겸손한 성격이라 괜히 연락 폭주가 올까봐 연락처를 외부에 잘 알리지 않았어요. 지혜는 곧 할머니 모시고 한번 상가에 들를 테니까 그때 다들 직접 보시면 돼요라고 답장을 남겼습니다. 여럿이 꼭 보고 싶다고 환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옥과 지혜가 상가를 찾았을 땐 자그마한 박수와 함께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는 반가운 인사가 가득했죠. 정옥은 너무 과도한 호응에 살짝 당황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 느껴져서 마음은 훈훈했어요. 가게 사장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작지만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옥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큰 도움을 주신 거라니까요. 할머니 덕에 불안이 확 줄었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은 결국 그 마음을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지혜는 뭉클해진 표정으로 상가를 둘러봤어요. 누군가는 마카롱을 건네고 누군가는 커피를 내밀면서 정말 영웅이십니다라고 말했죠. 정옥은 연신아이고 별 말씀을 하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이 동네도 서로 챙기는 정이 있구먼요 하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상가 한 골목에서 다시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건달들은 아니었지만 취객 두어 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가게 문을 부수려는 시도까지 해서 상인들이 또 한 번 단체 톡방에 긴급 메시지를 날렸어요. 누가 이 골목 좀 와주세요. 취객들이 문을 부수려고 해요. 지혜는 혹시 할머니가 또 달려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정옥은 여럿이 힘 모아 대처하면 돼 하고 짧게 말했죠. 이번에는 상인들도 겁먹지 않고 주변 가게에서 우르르 나오며 그러지 마세요. 하고 호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상황을 찍었어요. 결국 취객들은 몇 분 못 버티고 스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엔 정옥과 지혜도 조용히 합류했어요. 정옥은 일방적으로 취객들을 제압하기보단 상인들이 먼저 단합해서 대처할 수 있게 뒤에서 상황을 주시했죠. 조금 늦게 도착한 경찰이 사건을 정리하고 돌아갈 즈음 상인들은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네. 우리가 마음먹으니 제법 잘 해결됐어. 정옥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런 식으로 힘을 합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야. 지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이었다면 막무가내로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을 텐데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뭉치고 서로를 지키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든든함이 배어나왔어요. 그 후로도 가끔 이상한 사건들이 생겨도 상인들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빠르게 대처했어요. 정옥이 일일이 나설 필요도 없이 이미 단체 톡방의 공동 대응 매뉴얼이 뚜렷하게 잡힌 덕분이죠. 지혜는 여러모로 느낀 점이 많았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은 애써 겸손했지만 누가 봐도 그 시발점이 된 건 사실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주차 시비로 힘들어하던 그 상가는 제법 평온한 분위기를 되찾았어요.
예전처럼 건달들이 나타나도 다 같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문제 삼으니 더는 마구잡이로 횡포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손녀 지혜가 주차장에 차를 대는 걸 걱정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특수부대 할머니라고 부를 때면 은근히 쑥스럽긴 했습니다. 아유, 이제 그만 좀 불러요. 다 늙은 할미가 뭘 하면서도 쓴웃음을 지었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 한편의 경계심까지 내려놓은 건 아니었어요. 정옥은 틈틈이 TV 뉴스나 지역 소식을 챙겨보며 혹시나 다른 위험이 없는지 눈여겨봤습니다. 지혜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둘이 대화하다가 만약 또다시 그런 건달들이 찾아온다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정옥은 이번엔 내가 앞장서야지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지혜는 할머니처럼 멋지게 싸우긴 힘들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무조건 피하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 자리에서 정옥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조금만 더 경험 쌓으면 지혜 역시 스스로와 주변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다 그렇게 자라는 법이지. 정옥의 눈빛에는 묵직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정옥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우리 경로당에도 한번 나와주시오. 어떻게 몸을 그렇게 단련하셨나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하고 부탁이 들어왔죠. 정옥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굳이 특수부대에서 배운 걸 어르신들 앞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그러나 여러 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 간단히 스트레칭 정도만 알려드리겠다 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옥이 등장하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어요. 소문난 특수부대 출신 할머니가 왔다고 말이 돌았기 때문이죠. 정옥은 웃으며 대단한 건 없어요. 다들 꾸준히 움직이시고 위험 상황에선 허리를 숙이지 말고 당당히 서 계셔야 해요 하고 조언했습니다. 기본적인 호신술이나 맨손 체조 비슷한 동작들을 시범 보이자 경로당 어르신들도 흥미진진하게 따라했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흐뭇해했죠. 할머니, 유명인 다 되셨네요. 지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정옥은 살짝 부끄러운 듯 눈을 흘겼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에이, 살면서 별일 다 겪는구나. 특수부대에서 배운 게 여기서 쓰일 줄 누가 알았겠니? 그날 이후 경로당 어르신들도 자신감이 붙었는지 밤길을 지날 때 덜 불안하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우리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한 거죠. 비록 실제로 특별 훈련을 받은 건 정옥뿐이지만 마음가짐 하나가 달라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상가 주차장에 얽힌 시비에서 출발한 일이 동네 전체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어요. 지혜는 그 사실에 신기함과 보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건달들의 모습은 한참 보이지 않았어요. 상인들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며 매일 장사를 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됐죠. 물론 세상이 한순간에 바뀐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서로 돕고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강하게 생겼습니다. 지혜는 차를 주차한 뒤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마다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특수부대 출신 할머니라는 이 특별한 존재가 그 무엇보다
큰 든든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두머리 건달이 다시 나타났다는 제보가 상가 톡방에 떴어요. 지금 상가 뒤편 골목에서 그 건달 보스라는 작자가 서성이고 있어요. 상인들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작정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지혜도 얼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그 사람 다시 나타났대요. 어떡하죠? 전화를 받은 정옥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하도 소문이 났으니 겁주려면 더 큰 패거리를 데려올 텐데. 이번엔 나도 혼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있잖니. 지혜는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지만 곧 이해했어요. 정옥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마음을 모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실제로 상인 몇 명이 먼저 골목으로 가서 무슨 일이냐고 건달 보스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건달 보스는 시선을 피하며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라고만 말했어요. 정옥은 이미 상가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을 돌아 나가자 건달 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역시나 그의 팔에는 붕대 자국이 남아있는 듯 보였죠. 정옥은 수십 미터 거리를 두고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내가 다가오는 기세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멈칫하며 주변을 살폈죠. 지혜와 상인들이 뒤따라오자 건달 보스는 뒷걸음질 쳤어요. 할머니, 또 나타났네. 이번엔 뭘 어쩌시려고? 그가 비꼬듯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뒤에 우르르 모여 있는 광경에 주눅이 드는 분위기였어요. 정옥은 일부러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그만 좀 괴롭혀라. 그날 내가 말했지. 더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 말에 건달 보스는 헛웃음을 흘렸어요. 그날은 우리가 방심해서 그랬다. 원래 상대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덤벼야 하는 건데. 그러나 사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나타난 걸 보니 더 이상 부하들을 부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들 사이에서 체면을 잃은 듯 보였죠. 그래서 어쩔 건데? 하고 상인들 중 한 사람이 강하게 물었습니다. 건달 보스는 머뭇거리는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서성이다. 됐어. 너희들 잘났네 하고 뒤로 돌아섰죠. 누군가가 경찰에 알릴까요? 라고 묻자 정옥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설 자리 잃고 그냥 돌아가는 거. 사내는 별다른 시비도 못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끝났나? 하고 수군댔죠. 정옥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무심한 눈빛으로 보였지만 속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자에겐 단호하지만 굳이 필요 이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 이후 건달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인과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졌다고 입을 모았죠. 가끔 지역 커뮤니티에 우리 동네는 이제 건달들도 주저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지혜는 혼잣말로 진짜 할머니가 우리 마을 지킴이네 하고 웃었어요. 정옥은 늘 그렇듯 특별한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뀔 무렵 상가에서는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대규모는 아니어도 주민들과 상인들이 힘을 모아 마련한 이벤트였죠.
지혜와 정옥도 초대받아 참석했어요. 먹거리와 공연이 어우러져 어수선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그 축제는 상가의 달라진 모습을 상징하듯 곳곳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기 간이 무대에서 마술 공연도 한다고 해요. 지혜가 정옥을 안내했어요. 정옥은 나는 그냥 서서 볼게 하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함께 앉으세요 하고 손짓했지만 정옥은 사람들 뒤편에서 편하게 서 있는 걸 선호했어요. 마술 공연이 한창 무르익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상인을 대표해 인사를 전했어요. 여러분, 올여름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 상가가 이렇게 단합했잖아요. 그래서 꼭 언급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특수부대 출신 할머니 김정옥 어르신 하고 부르자 관중 속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정옥은 당황스러워서 지혜를 흘깃 쳐다봤죠. 얼른 나가보세요, 할머니. 지혜가 부축하려고 했지만 정옥은 극구 사양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한 번은 나와주셔야죠. 라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결국 정옥은 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색해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희가 하나로 뭉치고 동네를 지킬 수 있었어요. 사회자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옥은 쑥스러워서 아이, 내가 뭘 했다고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객석에선 그게 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해요.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감동에 젖었어요. 정옥은 마이크를 쥐고 간단히 소감을 말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 군대에 있었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들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멘트였지만 사람들은 더욱 크게 환호했어요. 누군가는 할머니 최고 하고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축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고 정옥은 쏟아지는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나쁘지 않다고 여겼어요. 오히려 사람들과 유대감이 생겨나는 게 기분 좋았죠. 지혜는 할머니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며 새삼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주차 시비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 동네 전반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모든 것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할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결심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축제가 끝난 뒤에도 주차장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주차할 때마다 과거가 떠올라 웃음이 나오곤 했어요. 예전엔 여기서 그렇게 큰 소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평화롭네 하고 중얼거렸죠. 정옥이 옆에서 사람 사는 데는 늘 문제도 있고 시비도 생기지.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결하면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덧붙였어요. 둘은 나란히 상가 건물을 바라보며 이미 많이 바뀐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특수부대 출신 할머니는 동네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어요. 현실에선 뭔가 잘 안 될 것 같았던 문제들도 정옥이 한번 나서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는 입소문이 퍼졌죠. 하지만 정옥은 그런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가족을 위해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지혜는 언젠가 할머니처럼 든든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주말 오후 조용한 주차장에 지혜가 차를 세웠어요. 상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날의 건달 소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지만 그 안엔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결속이 자리 잡았어요. 정옥이 뒷좌석에서 내리면서 우리 지혜, 오늘 뭐 먹으러 갈까? 하고 물었죠. 지혜는 활짝 웃으며 할머니가 좋아하는 칼국수집 어떠세요? 하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사이좋게 상가 거리로 걸어갔어요. 가게 문 앞에서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도 한마디씩 인사를 했죠.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어주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손을 내미는 게 이 마을의 새로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주차 시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사건은 결국 모두에게 큰 변화를 안겼어요. 특수부대 출신 할머니와 겁 많던 손녀,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만든 작은 기적이라 할 만했습니다.